안녕하세요. 기사퍼스트 서희쌤입니다. 정보처리 기사 실기 2023년 1회 핵심 기출풀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문제가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험은 8문제가 관연도 기출문제와 똑같이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1회 시험에 출제된 문제도 언제든지 다음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출문제를 스스로 꼭 풀이해주세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새롭게 출제된 문제와 중요 문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합격률을 보시면 1회 시험은 27%였습니다. 실기 합격률은 평균 22%로 20%대 합격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높지 않은 합격률인 만큼 합격을 위해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는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사퍼스트 홈페이지에서 가다반 서비스와 채점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응시하신 분들의 정보를 토대로 이렇게 가다반을 작성하여서 이 가다반으로 채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출하신 답안을 이렇게 카페에 올려주시면 부분 점수 등에 따라 점수를 계산하여 합격 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총 20문항의 문제가 출제되고 문항당 5점으로 기본적으로 채점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자바 언어 코드입니다. 이 코드는 2개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스태틱 클래스 안에는 public int a, 즉 동일 패키지 안에서 접근이 가능한 변수 a를 20으로 초기화하였고요. 스태틱 int b는 스태틱 변수 b를 선언하고 0으로 초기화하였습니다. 스태틱 변수는 단 한 번만 생성되어서 공유되는 변수죠. 이 개념을 알아야만 이 코드의 출력 결과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기사퍼스트 클래스의 메인 함수부터 시작할게요. 변수 a를 선언하였고 변수 a에 10을 저장하였습니다. 그리고 static.b는 a입니다. 여기서 이 static은 클래스 static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클래스 static의 변수 b에다가 a 값을 저장해라가 되는데요. b는 현재 static 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태틱 변수는 이렇게 클래스명, 변수명으로 사용합니다. 스태틱 변수는 단 한 번만 생성되어서 공유되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 스태틱 변수 b에다가 a값 10이죠. 10을 저장하게 됩니다. 이때 헷갈리실 수도 있는 게 이 변수 a가 스태틱 클래스에도 있고 기사퍼스트 클래스에도 있죠. 이때 변수가 참조하는 값의 가장 우선순위는 자기 자신 블록 내에 있는 변수입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의 블록 내에 있는 이 a 값을 사용하게 되고요. 따라서 이 값 10을 클래스 스태틱의 변수 b에다가 저장하게 된 겁니다. 그럼 다음 코드는 클래스 스태틱의 st를 선언하는 코드이고요. 그 다음 코드는 출력 함수입니다. 스태틱 클래스에 변수 b 값을 먼저 출력하고 그 다음 1 증가하라는 코드죠. 따라서 스태틱 클래스에 변수 b 값을 출력하면 10이 먼저 출력되고요. 그 다음 b 값을 1 증가하면 변수 b는 11이 됩니다. 그 다음 ln이 붙었으니까 개행할게요. 다음 코드는 객체 st에 변수 b 값을 출력하라입니다. 현재 객체 st는 클래스 스태틱의 객체죠. 따라서 클래스 스태틱의 객체 st의 변수 b 값은 이 공유되는 스태틱 변수 b 값이 출력되기 때문에 11이 출력되고 ln 개행되는 거죠. 그 다음은 변수 a 값을 출력합니다. 이 변수 a 값은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자기 자신의 블록 안에 있는 이 a 값을 사용해서 10이 출력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코드는 객체 st에 변수 a 값을 출력해라입니다. 객체 st는 스태틱 변수의 객체고요. 따라서 스태틱 클래스에 객체 st의 변수 a 값을 출력하면 20이 출력되는 코드입니다. 결국 이 코드는 공유 변수의 특징을 가지는 스태틱 변수와 변수 사용의 우선순위를 알아야만 출력값을 작성할 수 있는 코드입니다. 변수 사용의 우선순위는 자기 자신의 블록 안의 값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문자열 포인터 문제입니다. 문자열 배열 A를 선언하고 아트를 저장하였고요. 그럼 배열 A에는 이렇게 저장이 될 거고 문자열의 끝을 의미하는 널 문자도 함께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은 포인터 P에 널을 저장합니다. 즉 이 저장 공간에 널을 저장하였는데요. 널은 아무런 메모리 주소도 저장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즉 포인터 P에는 현재 아무것도 저장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은 포인터 P에 배열 A 값을 저장합니다. 배열 변수 A를 단독으로 사용하면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의 주소 값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즉 10번지를 저장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코드는 포인터 P에 10번지를 저장하는 코드가 됩니다. 그리고 C 언어에서 문자열을 저장하는 방법은 지금처럼 첫 번째 문자형 배열을 이용하거나 두 번째 포인터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저장합니다. 즉 배열 A와 포인터 P는 둘 다 문자열을 저장하기 위해 선언한 변수이므로 이 포인터 P에 문자열 아트가 저장된 것과 똑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다음 코드를 볼게요. 출력 함수입니다. 문자 배열 A 값을 문자열 형식으로 출력하면 배열에 저장된 문자열이 그대로 출력되겠죠. 따라서 아트를 출력하고 개행합니다. 다음 코드는 포인터 P를 사용한 출력 함수인데요. 간접 참조 연산자죠. 따라서 포인터 P에 저장된 곳이 주소가 되고 그 곳으로 가서 저장된 값을 문자 형식으로 출력하라입니다. 따라서 대문자 A가 출력되고 개행되죠. 그 다음 코드도 배열 변수 A가 단독으로 사용되면 첫 번째 요소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 하였죠. 따라서 10번지가 주소가 되고요. 그 10번지에 저장된 값을 문자 형식으로 출력하면 10번지에 저장된 값 대문자 A가 출력됩니다. 그리고 개행하고요. 다음 코드는 포인터 P의 값을 문자열 형식으로 출력해라입니다. 포인터 P에는 현재 10번지가 저장되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포인터 P는 문자열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이므로 아트가 저장되어 있다고 하였죠. 따라서 10번지에 저장된 문자부터 시작해서 문자열의 끝을 만날 때까지 이 문자열을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아트가 출력되고 개행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코드는 포문인데요. i는 0부터 ai 값이 널이 아닌 경우 이 코드를 반복 실행하는 겁니다. 디버깅표와 함께 보면 i가 0일 때 a0의 값은 현재 a죠. a가 널이 아닌가요에 참이됩니다. 따라서 이 printf문을 실행하면 a0 값 a를 출력하는 거죠. 다시 선두로 가서 i 값을 1 증가하면 i는 1이 되고요. 그럼 a1의 값 r이 널이 아닌가요? 라는 조건의 참이므로 출력 함수를 실행하면 a1의 값 r을 출력합니다. 그럼 다시 선두로 가서 i 값을 1 증가하고요. 조건식을 보면 a2의 값 t가 널이 아닌가요죠? 참이니까 출력 함수를 실행하면 t를 출력하는 거죠. 그 다음 선두로 가서 조건식을 보면 a3의 값 현재 a3은 널이죠. 널이 아닌가요? 라는 조건에 이제 거짓이 됩니다. 따라서 포문의 조건식이 거짓이므로 이렇게 포문을 종료하면 코드도 종료되겠죠. 결국 이 코드의 출력 결과는 아트, AA, 아트입니다. 프로그래밍 코드는 반드시 개행 문자가 있으면 개행을 해 주셔야 하고요. 대소문자도 지켜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C 언어의 문자열 포인터 관련 코드입니다. 포인터 A에 문자열 QWER을 저장하였고 포인터 B에 문자열 QWTETY를 저장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이중 포문입니다. 디버깅표와 함께 보면요. i는 0부터 시작을 하고 조건식 ai 값 a0의 값이 널이 아닌가요죠? 현재 a0의 값은 q입니다. 즉 널이 아니니까 안쪽 포문을 실행하는 거죠. j는 0부터 시작합니다. 조건식을 보면 b0의 값이 널이 아닌가요입니다. 현재 b0의 값은 q죠. 널이 아니니까 참이죠. 따라서 안쪽 포문을 실행하면 if문입니다. if문의 조건식을 보면 ai 값과 bj의 값이 같나요입니다. 현재 i는 0이고 j는 0이죠. 즉 a0의 값 q와 b0의 값 q가 같은가요입니다. 같죠? if문의 조건의 참입니다. 따라서 if문의 문장인 출력 함수를 실행하면 ai 값을 출력하라죠. a0의 값을 출력하면 q가 먼저 출력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선두로 가서 j 값을 1 증가하면 j는 1이 되죠. j가 1일 때 w 값이 널이 아닌가요? 라는 조건은 참이고요. 그럼 if문을 실행하면 현재 i 값은 0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a0의 값 q와 계속 비교하는 거죠. 현재 j는 1이죠. b1의 값 w와 q와 같나요를 비교하면 거짓입니다.
거짓이면 입후문의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바로 선도로 가서 J값을 1 증가하게 됩니다. J가 2일 때 포문의 조건식은 T가 널이 아닌가요? 라는 조건에는 참이고요. 그럼 if문을 실행하면 현재 i값은 고정이니까 A0의 값, Q가 B2의 값, T와 같나요를 묻는 if문의 조건에는 거짓입니다. 그럼 선도로 가서 J값을 1 증가하면 J는 3이 되죠. J가 3일 때는 B3의 값, E가 널이 아닌가요? 라는 조건에는 참이고요. 그럼 if문의 조건을 실행하면 A0의 값, Q가 B3의 값, E와 같나요? 라는 조건에는 거짓이 됩니다. 그럼 다시 선도로 가서 J값을 1 증가하면 J는 4가 되고요. B4의 값, T가 널이 아닌가요? 라는 조건에는 참이고 그럼 if문을 실행하면 A0의 값, Q가 B4의 값, T와 같은가요? 라는 조건에는 거짓입니다. 다시 선도로 가서 J값을 1 증가하죠. 그럼 J가 5가 되고 B5 값, Y가 널이 아닌가요? 라는 조건에는 참이고 if문을 실행하면 Q가 Y와 같은가요? 라는 조건에는 거짓이 됩니다. 그럼 선도로 가서 J를 1 증가하면 J는 6이 되죠. J가 6일 때는 BJ의 값이 널 값입니다. 널은 널이 아닌가요? 라는 조건에 이제 거짓이 되죠. 따라서 안쪽 포문의 조건이 거짓이 되므로 이 안쪽 포문을 종료하고 선두로 가서 바깥쪽 포문의 I 값을 1 증가하게 되면 I는 1이 됩니다. 그럼 바깥 포문의 조건식인 I가 1일 때 AI 값은 W입니다. 즉 W가 널이 아닌가요? 라는 조건의 참이죠. 그럼 안쪽 포문을 실행하는데 안쪽 포문은 J가 0부터 실행해요. 그럼 B0의 값, 현재 Q죠. Q가 널이 아닌가요? 라는 조건에는 참이라서 if문을 실행하면 현재 I는 1이고 J는 0입니다. 즉 A1의 값 W가 B0의 값 Q와 같나요? 라는 if문의 거짓이죠. 그럼 선두로 가서 J값을 1 증가하고요. 그럼 J는 1이 됩니다. J가 1일 때는 B1의 값이 W입니다. 즉 W는 널이 아니니까 포문의 조건에는 참이고요. 그 다음 if문을 보면 현재 I 값은 그대로 1로 고정되어 있죠. 따라서 A1의 값 W와 계속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B1의 값은 W죠. 즉 W는 W와 같은가요? 라는 조건의 참이므로 if문의 문장을 실행하면 A1의 값, 즉 W가 출력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선두로 가서 J값을 1 증가하면 J는 2가 되고요. 안쪽 포문의 조건에는 만족하는데 이제 if문의 조건에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럼 선두로 가서 J값을 3이 되고 계속해서 포문을 실행하면 거짓이 되는 거죠. 그럼 안쪽 포문이 끝나면 다시 선두로 가서 I값을 1 증가하면 I는 2가 됩니다. 이렇게 디버깅표를 작성하면요. 결국 이 코드는 문자열 A의 값이 기준이 되어서 문자열 B의 값을 비교하는 겁니다. 즉 현재 i가 0일 때는 기준값이 q인 거예요. q일 때 이 값과 똑같은 문자가 문자열 b에 있는지 비교를 하는 거죠. 즉 하나씩 비교를 하게 됩니다. q와 q가 같나요? 같으면 그 값을 출력하고요. 그리고 다음 값으로 넘어갑니다. q와 w가 같나요? 다르죠? 그럼 넘어가고요. q와 t와 같나요? 다르고 q와 e 다르죠? q와 t도 다릅니다. 그리고 q와 y도 다르죠? 그리고 이 비교값이 문자열의 끝이 되면 안쪽 포문의 조건에 거짓이 되므로 이제 이 기준값에 대한 비교를 종료하고 다음 기준값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즉 I 값을 1 증가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기준값이 A1의 값 W가 됐어요. 이 W일 때도 이 비교값에 대해서 하나씩 비교를 하는 거죠. W와 Q와 같나요? 다르죠? W와 W가 같나요? 같습니다. 따라서 출력하고요. W와 T와 같나요? 다르고 WE 다르고 WT 다르고 WY 다르죠. 그리고 문자열의 끝을 만나면 이 기준값에 대해서 모든 문자를 비교하였으니 안쪽 포문을 종료하고 다음 기준값으로 옮겨줍니다. 즉 I 값을 1 증가하는 거죠. I 값을 1 증가하면 AI 값, A2의 값, 기준값이 2가 됩니다. 그럼 이 기준값 2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비교를 하게 돼요. E와 Q가 같나요? 다르고 E와 W가 같나요? 다르고 E와 T 다르죠. 그리고 E와 E가 같습니다. 두 문자가 같을 때는 출력하는 거죠. 그리고 E와 T 다르고요. E와 Y도 다릅니다. 그리고 또 문자열의 끝을 만났으니까 안쪽 포문을 종료하고 바깥 포문의 증감식
1을 증가해서 기준값을 옮겨라가 됩니다. 그럼 기준값이 옮겨져서 A3의 값 R에 대해서 한 번 더 비교하는 거죠. R과 Q가 같나요? 다르고요. R과 W가 같나요? 다르고. R과 T 다르고 R과 E도 다르죠. 그리고 R과 T도 다르고 R과 Y도 다릅니다. 모두 다르니까 출력하는 값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널 문자를 만났으니까 안쪽 포문을 종료하고 바깥 포문의 선두로 가서 I 값을 1 증가하면서 기준값을 옮겨줍니다. 그럼 이제 기준값이 널 값이에요. 그럼 바깥 포문의 조건식을 보면 널 값이 아닌가요? 라는 조건에 이제 거짓이 되는 거죠. 바깥 포문의 조건식이 거짓이므로 포문을 종료하게 됩니다. 그럼 코드도 종료되죠. 따라서 이 코드의 출력 결과는 QWE입니다. 용어 문제입니다.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한 비동기 통신 기술로 전체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지 않아도 페이지의 일부 데이터를 로드할 수 있는 가볍고 속도가 빠른 기술은 AJAX 기술입니다. 즉 사용자가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있을 때 서버에게 데이터를 요청합니다. 그럼 그 요청한 데이터를 서버가 보내주죠. 이때 이 요청한 데이터로 이 홈페이지를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데 전체 페이지를 업데이트하지 않고 이 요청된 페이지 일부만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술이 AJAX 기술입니다. 2020년 2회 시험에 출제된 용어였습니다. 다음은 패킷 교환 방식에 대한 문제로 가지수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수는 두 개인데 보기 여러 개에서 골라 작성해야 하는 문제는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한 개 맞으면 3점, 모두 맞으면 5점입니다. 이 문제도 2021년 2회 시험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1번 연결형 교환 방식으로 가상 경로를 미리 설정해서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은 리을 가상회선 방식입니다. 즉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경로를 이렇게 미리 설정한 다음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죠. 따라서 전송한 순서대로 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방식이 가상회선 방식이고요. 2번 비연결형 교환 방식으로 가상 경로를 설정하지 않고 그 순간마다 최적의 경로를 선택해서 서로 다른 경로로 전송될 수 있는 방식은 기억, 데이터그램 방식입니다. 이렇게 패킷이 전송될 때 그 순간 최적의 경로를 선택해서 전송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경로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송 순서와 도착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순서 번호를 이렇게 붙여서 개별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데이터그램 방식입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프로토콜 문제로 처음 출제된 프로토콜입니다. 키워드는 시스코에서 개발한 L2F와 PPTP를 조합하여 만든 VPN 가상사설 네트워크입니다. 먼저 L2F는 가상사설 네트워크, 즉 VPN의 연결을 설정하기 위해 개발한 터널링 프로토콜입니다. 터널링은 쉽게 두 노드 간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이 가상 링크, 경로를 생성하는 기법입니다. 거기에 PPTP, 포인트 투 포인트 터널링 프로토콜을 조합하였습니다. 이 포인트 투 포인트 프로토콜은 점대점 터널링 프로토콜로 이 두 노드 사이에 이 하나의 터널만 생성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럼 이 두 프로토콜을 합쳐서 조합해서 만든 것은 L2TP입니다. 두 노드 사이에 한 개가 아닌 여러 개의 터널을 생성할 수 있으며 IP 시큐리티 프로토콜을 함께 사용해서 보안적 요소도 지원해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지문에서 L2TP처럼 약간의 힌트를 주었습니다. 처음 보는 용어인 경우 지문을 보다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필기시험에 출제된 적 있는 네트워크 프로토콜로 원격 호스트에 연결할 때 암호화를 지원하는 프로토콜로 22번 포트를 사용하는 프로토콜을 영문 약어로 스시오로 출제되었고요. 정답은 SSH입니다. 이 지문에 나온 포트 용어의 뜻은 프로토콜에서 이용하는 가상의 연결 단입니다. 즉 서버를 구축할 때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집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죠. 컴퓨터 방, 창고 등이 있는데 각각의 방마다 용도가 다 다르죠. 이 각각의 방을 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포트 번호마다 각각의 역할이 다른 거죠. 22번 방을 쓸 거야 라고 하면 나는 원격 접속을 할 건데
암호화를 적용할 것이다가 됩니다. 이렇게 네트워크에는 잘 알려진 포트가 있습니다. 20번과 21번은 FTP 포트, 22번은 SSH 포트, 23번은 텔넷, 25번은 SMTP, 80번은 HTTP, 110번은 POP3, 443번은 HTTPS입니다. 지금처럼 포트 번호를 힌트로 주어서 프로토콜을 작성하라라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고, 이 프로토콜을 주고 어떤 포트 번호를 사용하는가를 묻는 문제도 출제되었으니 이 잘 알려진 포트는 시험장 가시기 전에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안 용어 관련 문제인데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 웜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 웜은 악성 코드들인데요. 이 악성 코드를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크게 확산 방법, 즉 감염시키는 방법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 복제, 즉 자가 복제를 못하는 악성 코드는 트로이 목마인데요. 트로이 목마는 겉으로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처럼 보이게 위장을 하고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악성 코드가 실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니은 정상적인 프로그램처럼 보이지만 해킹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악성 코드는 트로이 목마가 됩니다. 그 다음은 스스로 복제, 자가 복제가 가능한 악성 코드에는 바이러스와 웜이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을 복제해서 다른 컴퓨터로 널리 퍼지게 하는 악성 프로그램인데요. 두 악성 프로그램의 차이점은 바이러스는 반드시 이 바이러스가 기생하고 있을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프로그램을 CD나 USB 드라이버 등을 통해 전파시켜 다른 컴퓨터에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즉, 디귿, 감염 대상이 되는 파일이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며 자기 자신을 복제할 수 있는 기능, 자가 복제가 가능한 것은 바이러스입니다. 하지만 CD나 USB, 그리고 인터넷 등을 통해 전파하므로 자기 스스로 전파는 불가능한 게 바이러스입니다. 그럼 자가 복제가 가능한 웜은 기생할 프로그램이 없어도 독자적으로 실행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스스로 전파하고 다니면서 다른 컴퓨터를 손상시키는 악성 프로그램은 웜입니다. 따라서 기업, 자기 자신을 복제하면서 스스로 전파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은 웜이 됩니다.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 웜의 특징을 조금 상세히 알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지문에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 웜이라는 보기가 3개 있었고 이렇게 가지수도 3개였습니다. 지금처럼 보기의 개수와 답안의 개수가 같은 문제는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다 옳게 작성하셔야만 5점을 획득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3회 시험에 출제된 용어입니다. ICMP는 네트워크 프로토콜인데요. 3회 시험에서는 오류에 관한 처리를 지원하는 프로토콜이다라고 해서 인터넷 제어 메시지 프로토콜, ICMP가 정답이었는데 이번에는 핑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죽음의 핑, 스머프 공격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라는 지문도 추가되었습니다. ICMP는 IP의 상태 및 에러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IP가 제대로 도달했는지 체크하는 핑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핑 오브 데스는 ICMP 패킷의 크기를 크게 키우면 한 번에 전송하는 용량이 정해져 있으니 이 패킷이 조각조각 나누어져야 합니다. 패킷의 크기가 크니까 조각이 많아 부하가 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머핑은 여러 컴퓨터를 사용해서 대량의 ICMP 응답 메시지를 발생시켜 이 메시지를 공격 대상의 하나의 서버로 전송하게끔 하여 이 서버의 서비스 불능 상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들 모두 ICMP 프로토콜의 특성을 악용한 방법입니다. 다음은 C 언어 문제로 이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의 빈칸을 채우는 문제입니다. 빈칸 채우기 문제가 오랜만에 출제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문제풀이 강의에서 설명드린 강의를 첨부하겠습니다. 서희쌤! 문제 보겠습니다. 이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에서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코드부터 볼게요. 변수 인풋을 선언하고 101110을 저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변수 di에는 1을, 변수 sum에는 0을 저장하였습니다. 다음은 while문인데 조건이 항상 참인 무한 반복문입니다. 아마 이 while문은 이진수 101110을 10진수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한 while문이죠. 그럼 먼저 이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을 볼게요. 이진수 101110은 오른쪽에서부터 차례대로 2의 0승에서 곱하기 2를 하면 2의 1승, 그리고 곱하기 2를 하면 2의 2승, 그리고 곱하기 2를 하면 2의 3승, 그리고 곱하기 2를 하면 2의 4승, 곱하기 2의 5승으로 자릿수가 정해지고요. 이 자릿수와 이진수 값을 곱셈을 하면서 10진수로 변환해 줍니다. 즉 자릿수 2의 0승과 값 0을 곱하면 0이죠. 그리고 더하기 자릿수 2의 1승과 값 1을 곱하면 2고요. 자릿수 2의 2승과 값 1을 곱하면 4고, 더하기 자릿수 2의 3승과 값 1을 곱하면 8이고요. 또 더하기 자릿수 2의 4승과 값 0을 곱하면 0이고요. 더하기 자릿수 2의 5승과 값 1을 곱하면 32입니다. 이 모든 값을 더하면 10진수가 되는 거예요. 이 알고리즘을 while문으로 표현한 것을 보면 먼저 if문입니다. if문의 조건식이 input이 0인가요를 묻죠. 현재 첫 번째 인풋은 10110이라서 0이 아닙니다. 따라서 거짓이니까 else문을 실행할게요. else문의 첫 번째 문장은 sum의 값을 저장하는 문장인데요. 이 문장에 빈칸이 2개가 있어요. 일단 그럼 다음 코드를 볼게요. di에 di 곱하기 2를 저장합니다. 첫 번째 di 값은 1이죠. 여기서 곱하기 2를 하면 2가 될 건데, 이는 첫 번째 di 값 0승에서 2를 곱해서 2의 1승을 만든 겁니다. 2의 0승은 1이죠. 따라서 첫 번째 di 값을 1로 정했고요. 그 다음 2를 곱해서 자릿수를 옮겨주는 거죠. 즉 2를 만든 겁니다. 따라서 변수 di는 이진수의 자릿수를 의미하는 변수입니다. 그럼 다음 코드를 보면 input에 input 나누기 10의 값을 저장합니다. 현재 input 값 101110에서 10을 나눈 값은 10111이죠. 즉 2의 이 0승 값을 계산을 완료하고 다음 값을 계산하겠다라는 코드입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문장이었던 sum 코드는 2의 0승 곱하기 0을 계산하는 코드예요. 이 input 변수에서 0 곱하기 2의 0승 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나머지 연산자를 이용하는 겁니다. 10111에서 나누기 10을 하면 몫이 10111이고, 그럼 나머지 값이 0이죠. 그럼 만약 10111에서 10으로 나누면 몫이 1011이고, 그럼 나머지 값이 1이죠. 즉 이진수의 가장 오른쪽 자리의 값이 나머지 값이 되면서 계산하고자 하는 이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나머지 10 연산자를 이용해서 인풋의 마지막 값을 구하고요. 그 다음 di, 이진수의 자릿수를 나타내는 값을 곱하여 주는 거죠. 따라서 0 곱하기 1은 0이죠. 그래서 첫 번째 계산값 0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계속해서 보면 sum에 0이 저장되어 있으니 0 더하기 0은 현재 아직 0이고요. 다음 di 1 곱하기 2를 해서 di 값은 2의 1승 2가 됩니다. 그리고 input은 현재 input 값에서 10을 나눈 값을 저장하니까 10111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while문을 모두 실행했으니 선두로 가서 조건식을 보면 항상 참이죠. 따라서 문장을 실행하면 현재 input 값은 10111이고 0이 아니니까 else문을 실행하게 되면 sum의 값을 저장하게 됩니다. 보면 현재 input은 10111이고요. 10으로 나눈 나머지 값이 이 자리 값이 되는 거죠. 1이죠. 그리고 곱하기 di 값은 현재 2입니다. 2를 곱하면 2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계산식을 완료한 거예요. 그리고 이 sum 값과 더하면 sum은 2가 됩니다. 그 다음은 di 값을 계산하죠. 현재 di는 2고 2 곱하기 2를 해서 자릿수를 옮겨주는 겁니다. 결국 di는 4가 되는 거죠. 그리고 input을 계산을 하면 10111에서 나누기 10을 합니다. 그럼 1011이 되는 거죠. 즉 이까지 계산을 완료했으니 이제 여기서부터 계산을 하자라고 되는 거예요. 이를 디버깅표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현재 input은 1011입니다.
무한 반복문이니까 바로 if문을 보면 조건시 input이 0인가요의 거짓이죠. 따라서 else문을 실행하면 sum 값을 계산합니다. 1011을 10으로 나눈 값은 나머지가 1입니다. 따라서 이 결과값이 1이 되고요. 즉, 이 자릿수가 되고요. 그 다음 현재 di에는 4가 저장되어 있죠. 그 이진수의 자릿값과 곱셈해 주는 거죠. 따라서 1 곱하기 4는 4고요. 4와 썸에 저장된 값과 더하면 6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 di 값을 계산하죠. 현재 di는 4고요. 4 곱하기 2를 하면 8이 됩니다. 즉 자릿수를 옮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풋을 계산하면 1011에서 나누기 10을 하면 101이죠. 즉 이까지 계산을 완료하였으니 이 다음 값을 계산하겠다가 됩니다. 그럼 다시 선두로 가서 while문의 조건에는 항상 참이니까 if문을 실행하면 101이 0인가요의 거짓이고 else문을 실행하면 sum의 값을 계산합니다. 현재 input은 101이죠. 그래서 101 나누기 10을 하면 나머지가 1입니다. 즉, 이 값이 되는 거죠. 따라서 1 곱하기 현재 di 값은 8이죠. 8을 곱하면 이 8이 이 자릿수의 값이 되었죠. 따라서 이 계산 결과와 이전에 저장된 sum 값을 더하면 14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 di 값을 계산하는 거죠. 현재 di는 8이고요. 8 곱하기 2를 하면 16이 되죠. 즉, 이 자릿값을 모두 계산하였으니 자릿수를 옮기겠다가 되고요. 그리고 인풋을 계산하면 101을 10으로 나누면 10이 됩니다. 즉, 인풋의 값을 10으로 만들면서 여기까지는 모두 계산을 했다가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선두로 가서 인풋이 10일 때를 볼게요. 인풋이 10이면 if문의 조건엔 거짓이니까 else문을 실행하고 sum을 계산하죠. 10을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0이죠. 즉, 이 자릿수가 0인 거 맞죠? 그리고 di와 곱해주면 현재 di는 16이에요. 즉, 이진수의 자리값이 16인데 곱하면 그냥 0이죠. 이 값이 0이 되니까 앞에서 계산한 sum 값과 더하면 그대로 14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계산을 완료했으니까 di 값을 1 증가하는 거죠. 현재 di 값 16에다가 곱하기 2를 해서 32가 되고요. 그리고 인풋도 계산을 합니다. 10 나누기 10은 1이죠. 따라서 인풋은 1이 되고 선두로 가서 while문의 무한반복문을 실행하는 거죠. 인풋이 1일 때 if문의 조건에 거짓이니까 else문을 실행하면 sum 값을 계산합니다. 현재 인풋은 1이고요. 1을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1입니다. 이 자릿값 맞죠? 따라서 1 곱하기 di 값은 현재 32입니다. 이진수의 자릿값이 32가 맞죠? 따라서 두 값을 계산하면 32가 되고요. 그 값을 현재 sum 값과 더하면 46이 됩니다. 그리고 di 값은 64가 됩니다. 인풋은 1을 10으로 나눈 몫은 0이죠. 따라서 인풋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인풋이 0일 때 선두로 가서 while문의 무한반복문을 지나서 if문을 실행하면 인풋 값이 0인가요를 묻는 조건에 이제 참이 됩니다. 따라서 if문의 문장인 break문을 실행하면 무한반복문을 탈출하는 거죠. 무한반복문을 탈출하고 실행하는 문장은 sum 값을 출력해라입니다. sum 값에는 계산한 덧셈을 모두 저장했어요. 즉 10진수 값이 저장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46이 출력됩니다. 그리고 이 이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한 이 코드에서 빈칸에 들어갈 정답은 나머지 연산자와 10입니다. 또는 2와 5도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진수의 이 값들을 구해야 했는데 이 값을 10으로 나눈 나머지 값이 0이고요. 이 값을 2로 나눈 나머지 값도 0이고 그리고 5로 나눈 나머지 값도 0입니다. 즉 이렇게 계산하면 출력 결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2번 빈칸에서는 10, 2, 5가 정답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서희쌤! 다음은 디자인 패턴 용어 문제로 키워드는 객체의 대리자를 이용해 원래 객체의 작업을 대신 처리하는 방식은 프록시 방식입니다. 영어 단어 프록시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무엇인가를 하는 대리자를 의미합니다. 디자인 패턴 문제는 키워드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각각 디자인 패턴의 키워드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2회 시험에 출제된 파이썬 코드 문제와 똑같이 출제되었습니다. 집합 타입의 문제로 순서가 없고 중복이 불가능한 특징을 알고 있으셔야만 문제를 푸실 수 있었고요. add는 추가, remove는 삭제, update는 여러 개 추가 함수를 통해 결과를 출력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용어 관련 문제입니다. 행을 의미하는 튜플, 튜플의 집합, 릴레이션의 외연을 의미하는 릴레이션 인스턴스, 그리고 튜플의 개수를 의미하는 카디널리티가 정답이었습니다. 다음은 SQL문을 전체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학생 테이블에서 튜플을 삭제한다는 delete from 학생이고요. 어떤 튜플을 삭제하냐면 조건절이죠. 이름이 민수인, where 이름 민수입니다. 이 문제는 2020년 1회 시험에 출제된 문제와 똑같습니다. 지금처럼 한번 출제된 적 있는 문제에서는 점수를 꼭 획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관련 문제입니다. 스키마의 종류에는 외부, 개념, 내부가 있고요. 개별 사용자에 따라 다른 관점인 외부 스키마, 그리고 전체적인 논리적 구조를 의미하는 개념 스키마, 물리적 구조를 의미하는 내부 스키마입니다. 이번 코드는 C 언어 코드에서 빈칸을 채우는 문제로 버블 정렬 알고리즘 문제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문제풀이 강의에서 설명드린 강의를 첨부하겠습니다. 서희쌤! 다음은 정렬 프로그램에서 빈칸에 들어갈 정답을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코드를 보겠습니다. 먼저 swap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sort 함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메인 함수네요. 메인 함수부터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변수 nx를 선언하고 5를 저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열 a를 선언하고 값을 저장하였고요. 다음은 sort 함수를 호출합니다. 호출하면서 전달하는 값은 배열 a와 빈칸인데요. 그럼 sort 함수의 매개 변수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개 변수는 배열 a이고요. 따라서 전달받은 배열 a가 저장이 되겠고, 두 번째 매개 변수는 정수형 변수 len입니다. 빈칸 2번에서 전달하는 값이 len에 저장이 됩니다. sort 함수에서 이 변수 len을 어디에다 사용하는지 볼 건데요. 포문의 조건식에 사용합니다. 바깥 포문은 i가 len보다 작을 때까지, 그리고 안쪽 포문은 j가 len-i보다 작을 때까지 실행하는데요. 이 코드는 정렬 프로그램이죠. 즉, 배열의 크기만큼 값을 비교하면서 정렬하는 코드입니다. 따라서 이 포문은 정렬하는 알고리즘은 배열의 크기만큼 실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i 값은 1부터 배열의 크기인 5보다 작을 때까지 실행하는 거고요. j 값은 0부터 배열의 크기인 5-i 값, 즉 3까지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배열의 크기 len의 값이 5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번 문제의 지문에 변수명을 사용해서 답안을 작성해라 라는 지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배열 크기 5가 메인 함수의 변수 nx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 5가 아니라 변수 nx를 전달하게 되면서 len에는 변수 nx의 값인 5가 저장이 되는 거죠. 따라서 2번 빈칸에 들어갈 정답은 nx였습니다. 그럼 sort 함수를 실행할게요. 디버깅표와 함께 실행하면요. 먼저 바깥 포문 i는 1부터 실행을 하고요. 배열의 크기 5보다 작으니까 안쪽 포문을 실행하겠습니다. j는 0부터 실행을 하고요. 배열의 크기 -i 값, 즉 j가 4보다 작나요? 라는 조건에 만족하니까 if 문을 실행할게요. if 문의 조건식은 aj 값, a0의 값이 aj 플러스 1값, 0 플러스 1값보다 큰가요? 입니다. 볼게요. 배열 a의 0의 값이 배열 a의 1의 값보다 큰가요를 묻죠. 거짓입니다. 따라서 if 문의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선두로 가서 j 값을 1 증가하는 거죠. 그럼 j는 1이 됩니다. 그리고 if 문의 조건식을 보면 j는 1이고요. 1 플러스 1은 2죠. 즉 a1의 값 15가 a2의 값 7보다 큰가요를 묻습니다. 크죠? if 문의 조건식의 참이니까 if 문의 문장인 swap 함수를 실행하게 됩니다. swap 함수를 실행하면서 전달하는 값은 현재 j값 1이고요. j 플러스 1값 2가 전달됩니다. 그럼 swap 함수를 실행할게요. 매개 변수 a에는
배열 A 값이 그대로 전달이 될 거고 현재 5, 15, 7, 20, 11이 저장되어 있고요. 그 다음 변수 idx1에는 1이 저장이 되고 idx2에는 2가 저장이 됩니다. 그럼 수합 함수를 실행하면 변수 t를 선언하였고요. 거기에 값을 저장을 하는데 배열의 값을 저장하죠. 인덱스가 1인 배열의 값은 현재 15입니다. 따라서 이 15를 변수 t에 일단 저장을 해요. 그리고 다음 코드를 볼게요. 다음 코드는 배열 a의 인덱스 1 값에다가 배열 a의 인덱스 2 값을 저장하는 코드입니다. 현재 배열 a 인덱스 2 값은 7이죠. 따라서 이 7을 인덱스 1에다가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15에서 7로 변했습니다. 그 다음 코드는 빈칸이 있네요. 배열 a의 어떤 인덱스에 t값을 저장하냐입니다. 현재 t값은 15죠. 이 15를 배열 어디다가 저장하냐면 이 프로그램은 정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작은 수부터 큰 수 순서대로 정렬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15가 7보다 큰데 왼쪽에 위치하죠. 따라서 이 두 값을 수합하는 함수를 실행하게 된 거예요. 즉 15 자리에 7이 들어가고 7 자리에 15가 들어가야 되는 수합을 실행해 주어야 합니다. 현재 7의 자리는 인덱스 2의 자리죠. 따라서 인덱스 2는 현재 변수 idx2입니다. 배열 a의 인덱스 2 값에 t의 값 15를 저장해주는 코드를 실행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함수가 종료되면 결국 배열 a는 5, 7, 15, 20, 11이 저장되어 있게 됩니다. 그리고 포문을 모두 실행하였으니 선두로 가서 j-값을 1 증가해서 정렬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거죠. 이렇게 소트 함수를 모두 실행하면 결국 배열 a에는 이렇게 정렬된 값이 저장됩니다. 그리고 소트 함수를 종료하면 다음 문장 포문을 실행하는데요. 이 포문은 i는 0부터 nx보다 작을 때까지, 즉 배열의 크기 5보다 작을 때까지 배열의 값을 출력하는 코드니까 이 정렬된 배열의 값 5, 7, 11, 15, 20이 출력되는 코드였습니다. 결국 이 문제의 정답은 1번 빈칸에는 idx2, 2번 빈칸에는 nx가 정답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출력 결과를 작성하는 코드가 출제된 적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수합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시고 배열의 크기만큼 포문을 실행하는 것을 알고 있으셨다면 답안을 작성하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처럼 한번 출제된 적 있는 코드는 응용하여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코드의 흐름을 이해하시고 문제를 직접 풀어주세요. 서희쌤! SQL문 전체 작성 코드가 한 문제 더 출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도 2020년 1회 시험에 그대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검색하는 SQL 문이니 셀렉트 문이고요. 검색하는 속성은 과목 이름, 최소 점수, 최대 점수입니다. 이때 최소 점수, 최대 점수는 별칭, s문을 사용한다라고 처리 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즉 점수 속성의 최소값을 구하는 min을 이용하고 점수 속성의 최대값을 구하는 max를 이용하는 거죠. 다음은 프롬절, 성적 테이블에서 검색을 하고요. 이제 조건은 과목별 점수의 평균이 90점 이상이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과목별, 즉 과목 이름을 그룹화하여서 이 그룹에 대한 조건을 지정하였기 때문에 해빙절을 사용합니다. 해빙, 점수의 평균, avg 함수를 사용해 avg 점수가 90점 이상인이 되는 거죠. 수학 연산에서 이상은 이 기호이지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상은 이 기호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바 언어 코드입니다. 2020년 3회 기출문제와 똑같이 출제되었으므로 자세한 코드 해설은 2020년 3회 주관식 기출풀이 강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바 언어 코드 문제입니다. 상속 관계에서 생성자를 호출하는 순서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로 새롭게 출제되는 개념이었습니다. 먼저 생성자는 객체를 생성할 때 제일 먼저 호출되는 함수인데요. 이때 상속 관계에서 자식 객체를 생성하면 생성자의 호출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문제풀이 강의에서 설명드린 강의를 첨부하겠습니다.
서희쌤, 코드 보겠습니다. 클래스 페런트가 있고 클래스 차일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일드 클래스와 페런트 클래스는 상속 관계입니다. 그리고 기사 퍼스트 클래스에는 메인 함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메인 함수부터 실행하면 차일드 클래스의 객체 OBJ를 생성합니다. 이때 객체를 생성하면 가장 먼저 실행되는 게 생성자입니다. 따라서 차일드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했으니 차일드 클래스에 이 생성자가 있는지 확인할게요. 생성자의 특징이 반환값이 없고 클래스 명이 생성자 명과 동일해야 하는 거죠. 그런 생성자가 지금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생성자는 매개 변수가 없고요. 두 번째 생성자는 매개 변수가 한 개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름이 동일한데 매개 변수가 달라서 다양한 호출에 응답할 수 있는 것을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즉, 생성자도 오버로딩이 가능하단 거죠. 함수 호출과 똑같습니다. 객체를 생성한 코드를 보면 new 연산자 다음 클래스 명을 작성해 주는데 이 괄호 안에 전달하는 값이 없죠. 그럼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고, 만약에 정수값을 이렇게 전달하면 매개 변수가 있는 이 생성자를 호출하는 겁니다. 지금은 매개 변수가 없으니 이 생성자를 호출하겠습니다. 그럼 생성자를 실행하면 디스 5000이라는 코드가 실행되는데요. 이때 디스는 자기 자신 객체를 호출하는데 디스 5000이라고 작성되어 있으면 자기 자신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코드입니다. 즉, 자기 자신 차일드 클래스에 매개 변수가 정수값인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는 거죠. 생성자 안에서 this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매개 변수가 정수값인 생성자를 실행하면 매개 변수 x에 5000이 저장되죠. 그리고 이 생성자를 실행하면 다음 코드가 실행될 것 같지만 부모 생성자가 실행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상속 관계에서 하위 객체를 생성하면 반드시 부모 객체도 생성됩니다. 따라서 자식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면 상속 관계 있는 이 부모 클래스의 객체도 반드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성자가 실행하는 문장 중에 가장 우선순위는 다른 생성자를 호출하는 코드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 코드에서는 다른 생성자, 즉 부모 생성자를 호출하는 코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바 언어에서 암묵적인 약속으로 자식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면 부모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야 하기 때문에 자식 클래스의 생성자를 실행하면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성자 슈퍼를 실행하기로 암묵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코드에서는 이 슈퍼, 부모 생성자를 호출하는 코드가 생략이 되어 있지만 암묵적으로 항상 실행이 되는 거죠. 그 이유가 상속 관계에서 하위 객체를 생성하면 상위 객체도 생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위 생성자를 실행하면 반드시 부모 생성자도 실행되는 거죠. 그럼 이 부모 생성자를 실행하면 디스 500입니다. 디스는 자기 자신 객체의 다른 생성자를 호출하는 코드였죠. 따라서 매개 변수가 있는 이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면 매개 변수 x에 500이 저장됩니다. 그리고 코드를 실행하면 dis.x에 x값을 저장합니다. 여기서 x값은요, 변수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블록에 쌓인 변수 x가 가장 우선순위가 됩니다. 매개 변수도 이 블록 안에 있는 변수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매개 변수의 x값이 저장하는 x가 500이 되는 거고요. 그럼 dis.x는 여기서 dis는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예하고입니다. 따라서 객체 자기 자신, 현재 obj 객체의 x값에다가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이 500을 넣어라, 저장해라 라는 의미죠. 그럼 이렇게 부모의 생성자를 모두 실행하였습니다. 그럼 생성자를 호출한 고수로 돌아가면 자식 클래스의 생성자죠. 따라서 남은 문장 dis.x에 x값을 저장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때 이 x값은 변수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기 자신 블록 안에 있는 이 매개 변수가 우선순위가 가장 높으니 그 값 5000이 되고요. 그럼 dis는 객체 자기 자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객체 obj의 x값이 5000으로 변경되는 겁니다.
그럼 차일드 클래스의 생성자도 모두 실행하였으니 생성자를 실행한 코, 즉 객체를 생성한 메인 함수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럼 객체를 생성했고 다음 코드는 출력 함수입니다. 객체 obj의 함수 getX를 호출해서 그 반환값을 출력하는데요. 현재 obj는 차일드 객체죠. 그럼 이 차일드 클래스에 가서 getX 함수를 찾는데 없습니다. 그럼 상속받고 있는 페런트 클래스에 가서 함수를 찾는 거죠. 왜냐하면 상속 관계에서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 클래스, 페런트 클래스의 getX 함수를 찾아 실행하게 되면 실행하는 문장은 this.x입니다. 여기서 this는 자기 자신 객체죠. 현재 페런트 클래스에 함수 getX가 호출되었으므로 this는 자기 자신 클래스의 객체 obj를 의미하게 됩니다. getX 함수가 있는 페런트 클래스의 객체의 x값을 반환해라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500값을 함수를 호출한 고수로 반환하게 되고요. 그럼 그 값을 출력하면 500이 출력되는 코드였습니다. 이번 코드는 생성자 오버로딩과 상속 관계에서의 생성자 호출 순서가 정말 중요한 코드였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 객체를 생성을 하면 생성자가 반드시 실행이 되는데 생성자에 전달하는 값이 없으므로 매개 변수가 없는 이 생성자가 실행됩니다. 그리고 생성자를 실행할 때 가장 먼저 실행된 코드는 다른 생성자를 호출하는 코드입니다. 현재 이 차일드 생성자에는 다른 생성자를 호출하는 코드가 있기 때문에 이 매개 변수가 있는 이 차일드 생성자가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 생성자가 실행하는 코드는 변수의 값을 대입하는 일반 문장이니까 그 전에 반드시 부모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야 되는 슈퍼라는 생성자가 암묵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죠. 따라서 부모 클래스의 가장 기본적인 생성자를 실행하면 this.500 또 다른 생성자를 호출하는 코드를 실행하기 때문에 매개 변수가 있는 다른 생성자를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페런트 생성자가 실행하는 코드는 this.x의 x값을 저장하는 코드입니다. 페런트 클래스에 x가 두 개가 있어요. x만 자체로 사용하면 변수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블록 안에 있는 이 매개 변수 x 500이 x값이 되고요. 그럼 이때 이 this는 페런트 클래스의 객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현재 100이 저장된 x값에서 500이 대입되게 됩니다. 이렇게 페런트 생성자를 모두 실행하였으면 부모 생성자를 호출한 고수로 돌아가서 남은 문장을 실행하는 거죠. 똑같이 차일드 클래스에 x가 두 개 있는데 아무런 수식어 없이 사용하는 x는 변수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기 자신 블록 안에 있는 이 매개 변수 x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5000이 사용되고요. 이 5000 값을 this 차일드 클래스의 객체 obj의 x값에다가 5000을 저장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자식 객체를 생성하고 상속 관계에서는 부모 객체도 생성한 코드가 모두 실행이 된 겁니다. 따라서 다음 코드를 실행하는 거죠. 다음 코드는 출력 함수고 객체 obj의 getX 함수를 호출합니다. 현재 객체 obj는 차일드 클래스이기 때문에 차일드 클래스에서 먼저 함수를 찾아요. getX 함수가 없죠. 그러면 상속의 특징에 따라서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도 자식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 클래스로 갑니다. 부모 클래스에서는 이 getX 함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getX 함수를 호출하면 실행하는 문장은 this.x 문장인데요. 여기서 this는 객체 자기 자신을 의미하죠. 그럼 객체는 페런트 클래스의 객체가 됩니다. 페런트 클래스의 객체 obj를 의미하게 되면서 그 객체가 가진 변수 x값을 반환하게 되는 거죠. 그럼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500을 반환하면 그 값을 출력하는 코드를 실행하게 되어서 500이 출력되는 코드입니다. 서희쌤, 분기 커버리지의 수행 순서 문제입니다. 2020년 3회 기출 문제와 똑같은 문제이고요. 분기 커버리지는 전체 흐름의 모든 조건문의 참과 거짓을 한 번씩 수행해야 100% 커버리지를 달성하게 됩니다.
즉 1번 문장을 실행하고 2번 문장을 실행했을 때 참인 경우에는 3번 문장을 실행하죠. 그리고 4번, 5번, 6번 문장에서도 참인 경우를 실행한다고 했을 때는 yes로 가서 1번을 실행하게 됩니다. 두 개의 조건식에 대해 참을 실행한 거예요. 그럼 두 번째에는 두 개의 조건에 대해 거짓을 실행해야 100% 커버리지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즉 1번을 실행하면 조건식 2번에서 거짓을 실행하게 되어서 4번으로 바로 가고요. 그 다음 5번 가고 6번에서 또 거짓을 실행하게 되어서 7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답안이 한 개이고 또는 첫 번째 조건의 참이고 두 번째 조건문의 거짓인 경우를 실행하면 1, 2, 3, 4, 5, 6, 7. 그럼 다음은 첫 번째 조건에는 거짓이고 두 번째 조건에는 참인 경우를 실행하면 1, 2, 3, 4, 5, 6, 1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개가 정답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관연도 기출문제가 8문제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부터 2023년 1회 기출문제를 시험장 가시기 전에 꼭 스스로 풀이하셔서 실력을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코드 문제가 꾸준히 출제되고 있습니다. 기본 문법부터 응용 문법까지 학습해 주셔야 하고요. 한번 기출된 적 있는 코드는 흐름을 이해해 주시면서 빈칸 채우기 문제까지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QL문도 꾸준히 출제되고 있으니 SQL 문법을 이해 위주로 학습해 주세요. 그리고 SQL문은 실행 결과 문제 또는 빈칸 채우기 문제 또는 전체 작성 문제가 골고루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작성하는 연습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유형인 단답형 용어 문제는 지문에서 답을 최대한 유추하셔서 작성하실 수 있게끔 지문을 꼼꼼히 읽어주세요. 그리고 답안 작성을 1, 2와 같이 가짓수가 있는 문제는 보기에 따라서 부분 점수가 있을 수 있으니 키워드 위주로 용어를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사퍼스트에서 제공하는 퀴즐렛, 용어집, 모의고사, 그리고 문제집 교재를 통해서 다양한 문제와 키워드 중심의 용어를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 1회 기출풀이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